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종목을 뽑을 수가 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종목 20개를 얘가 뽑아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진짜 20년 동안에 추가라고 버텼다라고 하면은 원금이 974배가 되네. 보니까 네네네. 예. 중간에 대부분 사람들 그거를 못 버텨요. 우리 두뇌가 몇십만 년 동안 진화를 해왔는데 이상하게도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다 말아먹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진화가 됐어요. 우리 두뇌가.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 투자에는 진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는 뭐냐 하면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종목을 여러 개를 투자를 하면은 모든 종목에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어떤 종목은 먹고 어떤 종목은 이제 깨지고 이게 이제 무한반복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먹을 때는 이만큼 먹고 적을 때는 이만큼 깨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현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주식을 내가 100원으로 샀어요. 걔가 이제 90원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손절하면 딱 좋기는 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 손절 안 합니다. 예, 저는 손절을 한 사람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 100원, 90원, 70원, 50원, 30원 상장 페이지들도 절대 손절을 안 하고 버티다가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주식을 우리가 100원에 샀는데 얘가 110원, 12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더 안 기다리고 그때 팔아버려요, 그냥. 그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근데 얘가 이제 이 100원짜리가 200원, 300원, 500원 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야, 내가 IMF 때 말이야, 삼성전자를 몇 천 원에 샀어.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야, 어르신 이거 100배 버셨겠네요. 아, 근데 내가 20% 걸고 팔았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아, 내가 그때 좀 버텼으면 말이야. 내가 지금 조단이 다 부자인데 말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먹을 때는 찔끔찔끔 조금 먹고 깰 때는 왕창 깨져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진리라고 말한 게 있잖아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였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요. 이게 그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100원을 버는 것보다 100원을 깨지는 게 3배 더 아프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옛날 원시 시대에는 그 손실이라는 게 죽음과 직결이 되었어요. 옛날 사람들 되게 이제 먹기 빡빡하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막 이제 뭔가 가꾸고 있었는데 이러면 내가 갖고 있는 쌀이나 밀에 10% 20%만 잃어버려요. 근데 그러면 당장 내가 굶어 죽고 내 가족이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손실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이상한 주식 사놓고 걔가 팍팍 떨어져도 못 팔고 골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감대로 투자하다 보면은 10개 종목을 사면은 당연히 오른 종목도 있겠지만 그 떨어지는 종목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떨어지는 종목은 못 팔고 질질거리다가 이제 손실은 이만큼 늘어나고 그리고 버는 종목은 요만큼 벌고 팔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돈을 투입하기 전에는 그래도 거의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전략도 짜고 정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후부터는 객관성이 사라져요.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누가 저한테 삼성전자 욕을 하잖아요. 그럼 야, 저런 있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누가 와가지고 삼성전자 잘 사셨네요. 저도 샀어요 하면 그래 넌 투자에 대해서 좀 아는 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내 돈이 들어간 그 순간부터는 객관성은 다 날라가요. 이게 객관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 길을 이제 밟을 수밖에 없어요. 객관화가 일단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깨질 때는 엄청 깨지고 먹을 때는 요것밖에 못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의 투자가 골로 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졸업 논문을 쓸 때 제가 그 당시에 관심을 가졌던 게 바둑과 주식밖에 없었어요. 제가 당시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바둑 논문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주식 논문을 썼어야 됐는데 교수한테 가가지고 주식 논문 쓰겠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 야 그럼 이 논문 몇 개 읽어보고 뭐 네 생각 더해가지고 논문 써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사실 교수들이 무슨 고상한 연구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언제 어떤 주식을 사고 언제 팔면 어떤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분들도 그 주식 레시피를 그 연구실에서 막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파스타 짜듯이 그러니까 여기 후추 좀 넣으면 어떨까 뭐 이런 거죠. 이제 소금을 더 넣으면 잘 팔리네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일단 내 논문을 쓴 다음에 졸업하고 집에 왔죠. 한국에 왔죠. 네, 근데 생각을 해봤죠. 거기 나온 대로 그대로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자 해가지고 해본 게 2006년 말이죠. 그때 시작한 거죠. 왜냐면은 그 교수들이 그 레시피를 정확히 적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몇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종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램시도 있고 유명한 요리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의 레시피를 소개
포기하고, 근데 퀀트 투자는 좋은 게 그 레시피를 과거에 적용했으면 얼마 벌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백종원 레시피가 있고 MC 레시피가 있고 다 있는데, 이 레시피가 과거에서 얼마의 그 수익을 냈고 이제 얼마의 손님을 이제 모이게 했는가, 그게 그 데이터가 있다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그죠. 네. 물론 이제 나중에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백종원보다 MC가 앞서 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뭐 우리가 그거에 베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 레시피가 있고 저기 이제 저평가 레시피가 있다 보면 되고요. 그 두 개를 섞을 수도 있어요. 성장은 좋은데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퀀트 투자라는 거는 그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그리고 종목 선정, 그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목적은 그 금융시장과 엇비슷한 수익을 내되 그 중간중간에 크게 깨지는 그 구간이 없게, 그러니까 최대 손실을 15% 미만으로 제한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금융시장과의 수익을 낸다는 건 좀 추상적이니까 한 복리 7, 8, 9%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벌고서 최악의 순간에 15% 미만으로 깨지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자산 배분이고요. 마켓 타이밍은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높이고, 그 대신에 최대 손실은 엇비슷한 수준의 유지를 하고, 그리고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깨질 때도 화끈하게 깨져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세 개를 섞으면은 복리 수익률 그래도 한 15% 언저리 나오고, 최악의 순간에 깨질 때 10% 미만으로 깨지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종목 선정만 하면은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깨질 때 또 시원하게 깨지거든요, 그게. 일단 우리의 두뇌가 별로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레시피로는 주식 투자에서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된 레시피를 쓰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퀀트 투자를 저는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퀀트 투자라는 게 가성비가 정말 높습니다. 조금 이따 아마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가지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종목을 뽑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 시간이 별로 안 들고 나머지 시간에는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딴 것에 전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콘트 투자를 하려면 돈을 넣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3분이면 끝나죠, 사실은. 2, 3분이면 종목은 다 나오고요. 그 종목은 이제 그거를 자동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그 내 주식 프로그램 들어가가지고 직접 사는 방법인데, 직접 사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냥 그 종목도 사야 되니까,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이게 이제 퀀터스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그 백테스트 플러스 종목 뽑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뭐 아주 심플하게 이제 퍼가 낮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 뭐 많이 증가하는 기업,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럼 여기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 넣고, 이 두 개 지표가 가장 우수한 20개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20년 백테스트를 돌려볼게요. 그리고 리밸런싱 구간은 분기별,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돌려보면은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단 지금 퍼가 가장 낮고 영업이익 성장이 가장 높은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3개월 후에는 그 기업들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을 갈아타는 거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네네. 그래서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전략이 복리 41%네. 나쁘지 않네요. 복리 41%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념해야 될 거는, 야, 그럼 이거 사면은 매년 40% 버는 거야, 대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MD라고, 한마디로 이 전략은 최악의 순간에 62% 까먹은 적도 있어요. 쭉쭉 내려가면은 이게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볼 때 2017년을 제외하고는 코스피보다 늘 수익이 높았습니다. 요게 이제 코스피고, 벤치마킹 코스피고, 스트라테지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선택한 그 전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었느냐? 예를 들면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때 이제 한번 62% 깨졌다가 다시 본전으로 들어올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 이제 걸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47% 깨진 적도 한 번 있었네요. 이번에 코로나 때. 그때 47% 깨지고 다시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20% 이상 깨진 게 총 10번이나 되네요. 최근 20년 동안에. 우리가 저퍼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이 성장하는 기업을 샀고, 이런 기업에 20년 동안 연속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쳐도 중간에 고통의 순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진짜 20년 동안에 추가라고 버텼다라고 하면은 원금이 974배가 되네. 보니까 네네네. 그렇긴 한데 중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못 버텨요. 그래서 나가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종목을 뽑을 수가 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종목 20개를 얘가 뽑아줍니다. 여기 나왔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그냥 제가 즉석으로 만든 샘플 전략인 것 뿐이고요. 지금 이 종목을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 프로세스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터를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전략을 만들고 백테스트를 굴린 다음에 이 전략이 좋네, 안 좋네 파악을 한 다음에, 괜찮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런 애들을 내 주식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사면 되는 겁니다. 끝이네요. 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 프로세스를 다시 반복하는 거죠. 별로 오래 안 걸렸죠. 지금 라이브로 했잖아요, 이거. 네. 네, 물론 제가 만들었던 그 전략보다는 조금 더 우수한 전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냥 제가 이건 즉흥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서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네. 어떤 전략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쓴 팩터는 이제 퍼 팩터가 있었고,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이라는 팩터, 그 두 개를 쓰고 한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PBR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팩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좀 딴 팩터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요 위에 있는 팩터들은 저평가 팩터들이고요. 퍼 PBR랑 비슷한 팩터들이고, 요 밑에 있는 팩터들은 성장 팩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매출, 뭐 순이익, 뭐 이런 거 증가하는 팩터들. 요거 섞어가지고 전략 만들고, 괜찮네 하면 종목 뽑아가지고 그 종목 사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베스트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실 텐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꽤 괜찮은 전략들이 여러 개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그냥 네. 몇 분만 바로 되는 거네요. 왜 안 해? 예. 하세요. 좀. 예. 왜 안 해? 예. 종목도 다 친절히 뽑아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물론 지금 이거 사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연히.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 9일 지금 이 시기에 요 전략에 가장 적합한 종목들은 이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이 아마 지금 녹화가 6월 9일이니까 뭐 나오면 6월 15일, 20일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종목들이 당연히 조금 변해 있겠죠. 강훈 선생님은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 지금 이거요. 네네. 이게 제가 보기 이게 가장 나으니까. 네. 지금 성과 어떻게 얼마나 내셨습니까? 이 무지성 이거로요. 제가 이제 16년 동안에 복리 15% 정도 벌었는데, 근데 그 안타까운 거는 그게 있죠. 제가 그때 지금 제가 아는 거를 알았다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솔직히 더 벌었을 겁니다. 네.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마이너스 15% 내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마이너스 15%도 높은 거다. 네,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주식 투자 100명을 놓고 이제 중간점을, 그러니까 그 50위의 수익을 보면은 전 분명히 마이너스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복리 15%는 쉽게 말해서 5년에 원금이 두 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금이 5년에 2배, 10년에 4배, 15년에 8배, 20년에 16배. 왜냐면 복리는 이제 2배로 가기 때문이죠. 그 2배로 가는 시간은 맨날 똑같아요, 그게. 근데 그 2배라는 게 아시다시피 2, 4, 8, 16, 32, 64로 가기 때문에 이제 5년 만에 더블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복리 15%는. 그렇죠. 워렌 버핏. 7년에 4배, 그러면 10.5년에 8배, 14년에 16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자산 배분 전략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개별주를 투자를 하면은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면은 우리 전략이 아무리 좋더라도 같이 반토막 나는 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구 포트폴리오는 25% 주식, 25% 채권, 25% 금, 25% 현금 이렇게 자산을 나누거든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가 아주 스무스하게 우상향을 합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순간이 2008년이었는데 그때 연구 포트폴리오가 손해를 본 게 12.7%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투자를 하고 가장 최악의 순간에 잃은 게 12.7%. 왜냐하면은 그때 주식이 떨어졌는데 그때 채권과 금이 그걸 받쳐줬어요. 올라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해줬죠. 이건 아마 그 올레더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레더도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과 채권과 실무 자산을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방법인데, 근데 올레더와 연구 포트폴리오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금 비중이 조금 더 축소되고요, 채권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고 주식 비중도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거를 만드신 분이 레이 달리오라는 이제 분이신데, 요즘 또 신간도 나가지고 되게 잘 나가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주식과 채권이 있다. 그러면은 주식이 폭락할 경우에 채권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주식이 움직이는 것만큼 채권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채권은 덜 움직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더 낮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채권 비중을 더 높게. 왜냐하면은 주식이 이제 떨어지면 이만큼 떨어지는데 포트폴리오 비중이 낮으면은 충격파가 적잖아요, 그게. 그리고 채권은 이제 많이 못 오르는데 그 대신에 비중이 크면은 그 조금 오른 거 가지고도 주식의 그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짜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연구 포트폴리오나 사계절 포트폴리오나 그게 큰 차이는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냥 여기서 기본 메시지는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에 자산을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김성일 작가라는 분이 이제 ETF 책을 하나 내셨는데 거기 K 올레더라는 전략도 나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주식 비중이 한 35% 정도 되는 것 같고 채권 비중이 50% 그리고 금 비중이 15%인데 주식과 채권을 각각 반반 한국, 미국에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또 그 미국은 전형적인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그 한국은 개발도상국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개도국과 선진국은 따로 놀거든요. 확실히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좀 따로 놀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자산 배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1사 천국 50지옥은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주식시장이 묘하게 11월, 4월에는 수익이 굉장히 좋고 5월, 10월에는 수익이 좀 안 좋습니다. 예, 그게 한국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퀀트 투자를 할 때 11월, 4월에 주식 비중을 좀 더 높이고 5월, 10월에는 매우 낮추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예 빼는 정도는 아닌데 주식 비중을 많이 낮춥니다. 지금 제가 그 10% 미만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18년 동안 투자를 해봤는데 늘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11월, 4월 돈을 왕창 벌고 5월, 10월에 반납하고 11월, 4월에 왕창 벌고 5월, 10월에 반납하고 맨날 이랬거든요. 저도 그걸 통해서 제가 느끼고 배운 게 있죠. 왠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5월, 10월은 별로 이제 투자의 우호적인 시기가 아니구나. 그럼 그때 비중을 작게 가져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배웠습니다. 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그래서 10월 말쯤 아마 제 주식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할로윈이 10월 30일이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4월 말에 주식을 파는 것이 할로윈 전략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참고로 보통은 한 4월 22일 정도 피크를 많이 칩니다. 4월 마지막 주부터 주식이 좀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보통. 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도 늘 보통 3, 4월이 수익이 가장 좋았는데 근데 4월 마지막 주에는 주식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거 제가 경험상으로도 알죠. 네. 그 2008년 위기라든지 네.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어차피 맞을 거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추천을 하는 게 자산 배분을 먼저 하고 자산 배분 내에서 주식 비중만 퀀트로 돌려라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퀀트 투자만 하면은 코로나나 그런 금융위기 왔을 때 한 달에 3, 40%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적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미지가 크니까 그때 근데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의 일부만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3, 40%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살아있고.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주식 비중만 퀀트로 돌리는 거를 권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오든 금융위기가 오든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데미지가 없진 않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3, 40% 날아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분들께 또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마인드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강조하고 싶었는데 복리 8에서 14%를 10년, 20년만 유지를 하면은 누구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산 배분의 주식 비중을 퀀트로 돌리면은 복리 14% 버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왜 이거를 사람들이 안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하면은 누구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퀀트 투자 안 하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투자는 생존입니다.